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3일 기해일 1394년 11월 26일 처음으로 공작국을 설치하다. 처음으로 공작국을 설치하였다. 도평위 사사에서 종묘와 궁궐과 성과 공사를 독촉할 것을 장신하다. 도평위 사사에서 다음과 같이 장계하여 아뢰었다. 종묘는 조상을 모시고 효성과 공경을 드러내는 곳이며 궁궐은 나라의 위엄을 보이고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또 성곽은 안과 밖을 엄중하게 하여 나라를 튼튼히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나라를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명을 받아 왕업을 시작하시고 백성들의 뜻에 따라 한양을 도읍으로 삼으셨으니 영원히 이어질 왕조의 기초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직 종묘도 세우지 못하고 궁궐도 짓지 못했으며 성곽도 쌓지 못했으니 이는 도읍을 중히 여기고 국가의 근본을 무겁게 여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아끼시는 마음의 공사를 서두르지 않으시려 하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니 관련 관청에 명을 내려 종묘와 궁궐을 세우고 성곽을 쌓게 하여 조상께는 효성과 공경을 드리고 신하와 백성들에게는 위엄을 보이며 나라의 기틀을 공고히 하여 만대의 전할 터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일을 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4일 경자일 1394년 11월 27일 목사동에 거둥하여 능터를 보다. 임금이 목사동에 행차하여 자신의 무덤터를 살펴보았다. 병권과 정권 장악한 조준, 정도전을 비판한 변중량 등을 국문하다. 전중경 변중량을 순군부 감옥에 가두고 대사원 박경과 순군 만호 이직 등에게 신문을 맡겼다. 처음에 변중량이 병조 정랑 이회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로부터 정치권과 군사권은 한 사람이 함께 맡지 못하게 되어 있다. 군사권은 왕족이 맡고 정치권은 재상이 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이 군사권도 장악하고 정치권도 장악하니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후 중량은 이 말을 이한백 이화에게도 전했는데 이화가 임금에게 이를 고하였다. 임금이 변중량을 불러 따져 묻자 중량은 사실대로 대답하며 덧붙여 말했다. 박포 또한 전하께서 정치를 잘못하여 하늘에서 여러 번 별난 일이 일어난 것이라 말했습니다. 임금이 몹시 노하여 말했다. 그들은 모두 내 손말과도 같은 신하들이고 끝까지 뜻을 함께한 자들이다. 이들을 의심한다면 누굴 믿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속셈이 있을 것이다. 곧바로 변중량, 박포, 이회를 신문하게 했고 포와 회는 중량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5일 신축일 1394년 11월 28일 백관을 거느리고 천추절을 할애하다. 임금이 모든 관원들과 함께 명나라의 천추절을 축하하는 예를 행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6일 이민일 1394년 11월 29일 변중량 등을 유배시키다. 변중량을 영해로 이회를 순천으로 유배하고 모두 벼슬을 삭탈하였다. 박포는 죽주에 귀양 보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8일 갑진일 1394년 12월 1일 안개가 끼다. 안개가 짙게 끼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0일 병오일 1394년 12월 3일 세자가 종친과 대신들에게 연회를 베풀다. 세자가 왕족들과 대신들을 자신의 저택에 초대해 연회를 열었다. 용산강에 거둥하여 종묘의 제목을 살펴보다. 임금이 용산강으로 행차하여 종묘 건축에 사용할 나무 재료를 살펴보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1일 정미일 1394년 12월 4일 나무에 성에가 끼다 나뭇가지에 서리가 끼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2일 무신일 1394년 12월 5일 통진 간무를 설치하고 동성과 수안을 합속시키다. 통진의 간무를 설치하고 동성과 수안을 그 관할 아래에 통합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5일 신해일 1394년 12월 8일 크게 바람이 불고 천둥 치며 비가 내리다. 큰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며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6일 임자일 1394년 12월 9일 각자 세곡을 재어 바치는 법을 엄중히 시행하게 하다. 각자 알맞게 세금 곡식을 측정해서 바치도록 하는 법을 엄하게 시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7일 개축일 1394년 12월 10일 흥국사 구리부처가 땀을 흘리다. 흥국사의 구리로 만든 불상이 땀을 흘렸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일 1394년 12월 11일 천둥 치고 무지개가 뜨다. 천둥이 치고 무지개가 보였다. 태종이 명나라 황제의 우대를 받고 돌아오다. 태종이 명나라 수도에서 돌아왔다. 남제와 조반도 함께 귀국하였다. 태종이 명나라 수도에 이르렀을 때 황제가 두세 번 불러서 만나보았고 태종이 사신의 왕래에 대해 자세히 아뢰자 황제가 잘 대접한 뒤 돌려보냈다. 처음 태종이 떠날 때 찬성사 성성린이 시를 지어 전송하였다. 자식과 신하를 알아보는 임금의 밝은 눈, 하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은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라. 모두가 말하길 조선의 경사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은 이 무더위와 장맛비 속에서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데 있다고 하더라. 명나라 학자들은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의 세자라 부르며 크게 존경하였고 태종이 연부에 이르렀을 때는 연왕 즉 명나라 성조 황제가 친히 그를 맞이하였는데 시위하는 병사도 없이 단지 한 사람만이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황제는 매우 공손하고 온화한 말씨로 대접하였고 곁에 있던 시종에게 술과 음식을 내오게 하였는데 매우 풍성하고 정갈하였다. 태종이 연부를 떠나 도중에 있을 때 연왕이 수도 금능에 조회하기 위해 연을 타고 말을 달려 급히 지나가고 있었다. 태종이 말에서 내려 길가에 서서 인사를 드리자 연왕이 수레를 멈추고 재빨리 연의 휘장을 걷고는 오랫동안 온화한 말로 서로 이야기하다가 떠나갔다. 뒤에 태종이 명나라의 흠차 내관 황엄을 만나 물었다. 예전에 연부에서 태종 황제를 배웠을 때 그 곁에 시중 들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황엄이 대답하였다. 경대인이라는 사람인데 온순하고 선한 성품으로 황제께서 가장 신임하던 자였지만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역원 제조 설장수가 사역원의 시험 자격과 선발 액수 등에 대해 올린 글, 사역원의 제조 설장수 등이 글을 올려 아뢰었다. 신들로서는 조용히 들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인재를 가장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인재는 반드시 교육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것이 곧 정치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중국을 섬겨왔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를 익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하께서 나라를 세우실 당시부터 특별히 사역원을 설치하시고 녹봉을 받는 관원과 교관을 두어 생도를 가르치게 하셨으며 중국의 언어와 문자의 소리와 뜻 그리고 글을 짓는 형식까지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위로는 대국을 섬기려는 성의를 다하시고 아래로는 풍속을 바꾸는 실제적인 효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에 신들이 그 제도에 따라 시험과 선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아뢰고자 합니다. 첫째, 교수는 3명으로 하되 그 가운데 2명은 한어를, 1명은 몽골어를 가르치게 하고 봉급은 후하게 지급하소서. 생도수도 한어와 몽골어로 나누어 공부하게 하고
성적을 시험에서 상을 주고 벌을 내리되 그 상벌은 교수에게도 함께 적용되게 하소서. 둘째, 이 과목을 자원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서울의 부와 각도의 계수관에 명하여 양민의 자제 가운데 15살 이하로서 재능이 총명한 자를 해마다 한 사람씩 뽑아 올리게 하소서. 셋째,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이는데 본원에서 실제로 수업을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고 실품 이하의 사람 가운데 사서와 소학, 이문, 한어, 몽골어에 통달한 사람은 누구든지 응시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래와 같이 등급을 나누어 시행하게 하소서. 한어 과목의 경우 사서와 소학, 이문, 한어를 모두 통달한 자는 제1과로 하여 정칠품의 출신으로 삼고 사서를 절반 정도 통달하고 소학과 한어를 통달한 자는 제2과로 하여 정팔품 출신으로 삼으며 소학과 한어만 통달한 자는 제3과로 하여 정고품 출신으로 삼게 하소서. 몽골어 과목의 경우 몽골 문자를 번역할 줄 알고 글을 쓸 수 있으며 위글 문자도 함께 쓸 수 있는 자는 제1과로 삼고 위글 문자만 쓸 줄 알고 몽골어에 통달한 자는 제2과로 삼되 이들의 출신 품계는 한어 시험과 동일하게 적용하소서. 그리고 원래 관직이 있던 자는 제1과에 합격했을 경우 2등급을 올리고 제2과와 제3과는 각각 한 등급씩 올려서 출신을 정하게 하소서. 선발 인원은 한어 시험에서 제1과는 1명, 제2과는 3명, 제3과는 8명을 뽑고 몽골어 시험에서는 제1과 1명, 제2과 2명을 뽑아 모두 합쳐 정원 15명으로 하되 만약 제1과에 합격자가 없으면 제2과와 제3과만 뽑고 제2과도 합격자가 없으면 제3과만 뽑되 인원수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게 하소서. 넷째, 매년 도목정 때 각 관직의 추천 명단에 3사람을 기록하되 한어에 능통한 자를 맨 윗자리에 올리고 아무리 수업 연수가 길더라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앞자리에 두지 말며 만약 3사람이 모두 능통하다면 그중 학습 연수가 많은 자를 윗자리에 올리게 하소서. 다섯째, 3년 동안 공부해도 한어나 몽골어에 통달하지 못한 자는 퇴학시키고 군역에 보내어 병역을 맞게 하소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각각 홍패 한 장을 주고 그 위에 사역원에서 삼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아무개에게 통사 제 몇과 몇 번째 출신을 준다고 적고 날짜 위에는 사역원의 인장을 찍고 제조 이하의 모든 관원이 자신의 관직 이름을 써서 서명하게 하소서. 이 글은 도평의 사사에 내려보내어 의논하게 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25일 신유일 1394년 12월 18일 백관에게 무학 천도를 의논하게 하다. 모두 좁다 하니 그만두다. 도평의 사사에 명하여 백관들을 무학에 모아 다시 천도 문제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모두 그곳이 좁다고 하여 그만두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26일 임술일 1394년 12월 19일 첨설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을 징발하고 직첩을 거두어들이다. 계급에 맞지 않게 직첩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을 등급에 따라 징발하고 그 직첩을 거두어들였다. 이전에는 명예직으로 덧붙여 만든 첨설직이라는 자리에 정해진 수가 없어 직첩을 마구 남발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도평의 사사에서 각 도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말을 징발해 달라고 청한 것이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3일 무진일 1394년 12월 25일 왕도 공사의 시작에 앞서 황천 후토와 산천의 신에게 고한 고유문 임금이 하룻밤 동안 목욕 제게하고 한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새 도읍의 공사를 시작하는 뜻을 고하게 하였는데 그 고유문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 국왕이다는 문화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형 그리고 판삼사사 정도전 등을 거느리고 한마음으로 제게하고 목욕하며 감히 황천과 후토의 신에게 삼가 고합니다. 엎드려 아뢰옵건대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받쳐주어 만물이 생성되며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세워 사방에 도읍을 이루게 하시는 줄 압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신이다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질임에도 불구하고 음덕의 은혜로 고려가 망하려는 때 조선의 새로운 명을 받아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건대 너무 무거운 임무를 맡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편히 지내지 못하고 영구히 훌륭한 마무리를 도모하려 했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관이 아뢰기를 송도는 땅의 기운이 오래되어 쇠해가고 화산 남쪽은 지세가 좋고 모든 지리 조건에 맞으니 그곳에 나아가 새 도읍을 정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단이 여러 신하와 의논하고 종묘에 먼저 고한 뒤 지난 10월 25일에 한양으로 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사들이 또 아뢰기를 종묘는 선왕의 신령을 모시는 곳이고 궁궐은 백성의 정사를 듣는 곳이니 이 두 곳은 짓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이번 달 초나흘에 공사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큰 공사를 일으키면 백성들이 고생할까 염려되어 하늘께 간절히 바라오니 비와 맑음이 때를 맞추고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큰 도읍을 이루고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이다는 하늘을 정성껏 섬기며 더욱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고 때와 형세를 살펴 정치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태평을 누리겠습니다. 또 참참문화부사 김입견을 보내어 산천에 신에게 고하게 하였는데 그 고유문은 다음과 같았다. 왕이 말하노라. 백악산과 목멱산의 신령이시여 그리고 한강과 양진의 신령이며 여러 물의 신령들이요 예로부터 도읍을 정할 때는 반드시 산을 진산이라 하여 나라를 보호하고 물을 기준으로 사막 기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명산과 큰 강 가운데 경내에 있는 것은 늘 제사를 드리도록 법전에 기록하였으니 이는 신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입니다. 돌아보건대 미천한 제가 백성들의 추대로 조선 국왕 자리에 오르고 조심스럽게 나라를 다스려 온 지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관의 말을 따라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종묘와 궁궐을 세우려 하여 날짜를 이미 정했는데 큰 공사를 벌이면서 백성들의 힘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이고 또 비나 더위나 추위가 시기를 놓쳐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문화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영, 판삼사사 정도전 등을 거느리고 함께 목욕제계하여 이번 달 초3일에 참참문화부사 김입견을 보내 패백과 재물을 갖추어 여러 신령에게 고합니다. 이번 공사를 시작함은 제 한 몸의 안락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통해 백성들이 하늘의 명을 길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니 신령들이 계신다면 저희 간절한 뜻을 알아주시어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재앙도 없게 하시어 이 큰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고 큰 업적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제가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홀로 편히 살지는 않겠으며 후대에 이르기까지 때를 맞춰 제사를 올리고 신령께서는 영원히 재물과 공양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에 고합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4일 신유일 1394년 12월 26일 종묘와 궁궐터에 오방신에게 제사 지내고 중들을 모아 공사하게 하다. 중추원 부사 최원을 종묘를 지으려는 터에 보내고 첨서중추원사 권근을 궁궐 지을 터에 보내어 동서남북과 중앙의 땅에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자리를 정비하였다.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절의 스님들을 모집하여 관청에서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공사에 동원하였다. 임금은 종묘 터를 처음 정비하는 모습을 몸소 보았다. 밤에 지진이 일어났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5일 경호일 1394년 12월 27일 나무에 성회가 끼다. 나무에 서리가 끼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9일 갑술일 1394년 12월 31일
개성부에서 각 관청에 터를 분배해 주다. 개성부에서 처음으로 각 관청이 사용할 터를 구분하여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10일 의뢰일 1395년 1월 1일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났다. 중국 황제의 선유에 사은하는 표문을 밀직 제약 이직의 편에 보내다. 밀직 제약 이직을 명나라의 수도로 보내어 황제의 선유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그 표문은 다음과 같았다. 신의 아들 이방원 등이 경사에서 돌아와 삼가 폐하의 선유를 받들어 보니 폐하께서 가르치시고 경계하신 말씀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여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스러운 교훈은 밝고 은혜로우신 덕은 넓어 몸소 보살피시니 신하된 몸으로서 깊이 감동하고 온 나라 백성이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신은 금년 6월에 성지를 받들어 자식 이방원과 배신남제 조반 등을 경사에 보내어 다행히 폐하를 직접 뵙는 영광을 얻었으며 특별히 신에게 백성을 구휼하고 하늘의 명을 두려워하라는 교칙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깊이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황제 폐하에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한 마음과 멀리 있는 나라까지 포용하시는 넓은 도량 덕분에 외딴 나라에 사는 백성들까지도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니 신은 끝까지 충성과 의리를 다하고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할 따름입니다. 도평이 사사에서 태일산을 강습하고 고찰하며 시험도 보일 것을 건의하다. 도평이 사사에서 아뢰었다. 태일사는 병서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니 별도의 부서를 설치해 이를 가르치게 하시고 훈련관 소속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학습 성과를 고찰하게 하소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무과 시험을 볼 때 함께 시험하게 하여 인재로 등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11일 병자일 1395년 1월 2일 각도 군관의 매사냥을 금하다. 각 도의 군관들이 매를 몰아 사냥하는 일을 금지하였다. 구역인 중 연한이 찬 사람은 놓아주다. 도역인 가운데에서 구역 기간이 끝난 사람은 놓아보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14일 김효일 1395년 1월 5일 다완인과 오도리인이 박물을 바치니 만호 직첩을 주게 하다. 다완 사람 부원과 오도리 사람 소우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임금은 각각 의복 한 벌씩을 하사하고 중추원에 명하여 만호의 직첩을 주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15일 경진일 1395년 1월 6일 상서사에 분부하여 순자법에 따라 벼슬을 제수하게 하다. 상서사에 명하여 순자법에 따라 벼슬을 제수하게 하였다. 승려들이 담선하는 법의 복구를 청했으나 도평이 사사에서 분단하도록 하다. 조계종의 승려들이 다시 선을 논하는 담선의 법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자 임금이 도평이 사사에 논의하라고 명하였다. 도평이 사사에서 아뢰었다. 전 왕조에서는 담선의 법이 송도의 지리를 근거로 하여 세워진 것이었으나 지금은 전하께서 이미 도읍을 옮기셨으니 어찌 옛 송도의 법을 다시 쓰시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담선의 법을 모두 금하시고 백성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하여 견문을 새롭게 하고 마음과 뜻을 한결같이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간관이 남의 집터를 뺏은 판계성 부사 이거인을 탄핵하다. 간관이 판계성 부사 이거인이 남의 집터를 빼앗았다고 탄핵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16일 신사일 1395년 1월 7일 범교 시중 이숭의 졸기. 범교 시중 이숭이 세상을 떠나자 나라에서 장례를 도와주고 시호를 안정이라 하였다. 이숭은 고성 사람이며 문화 시중이암의 아들이다. 성품이 온순하고 너그러웠으며 공민왕 때에는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였다. 그의 아들은 이민, 이치, 이을이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19일 갑신일 1395년 1월 10일 얼음을 타고 능터를 보러 과주에 행차하려다 장지와의 간언으로 중지하다. 임금이 과주로 행차하여 능터를 보려고 하였다. 간관 장지와 등이 나와 아뢰었다.
배를 타고 간다고 해도 위험할 텐데 지금은 얼음도 아직 단단히 얼지 않았습니다. 어찌 건너시겠습니까? 임금이 이를 듣고 행차를 중지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20일 의료일 1395년 1월 11일 여우를 건너 과주에 행차하려다 이숙번의 간언으로 중지하다. 안개가 끼었다. 임금이 다시 여우를 건너 과주로 행차하려 하여 이미 수레에 올라타고 말의 멍에를 메우고 있었다. 그때 좌승류 이숙번이 아뢰었다. 어제 전하께서 얼음을 타고 건너시려 할 때 신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간언드려 행차를 멈추게 하였고 그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울을 건너시려 하오니 지금은 엄동설 안에 여울이 깊고 넓어 말이 혹시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완전한 대비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호종하는 군사들이 벌거벗고 물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깊이 살피시옵소서. 임금이 이에 행차를 중지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21일 병술일 1395년 1월 12일 이거인에게 정무를 보게 하다. 임금이 이거인에게 정무를 맡기게 하였다. 나라에서 흰빛깔의 닭과 개와 말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는 소문이 떠돈다. 민간에 나라에서 흰닭과 흰개, 흰말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 는 소문이 퍼져 돌아다녔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23일 무자일 1395년 1월 14일 사원부에서 지형조사 최경을 탄핵하다. 사원부에서 지형조사 최경을 탄핵하였다. 처음에 도관 정랑 박이늘이 남과 송사할 때 몰래 문서에 글자를 고쳤는데 최경이 이를 탄핵하였다. 그러자 박이늘이 화가 나 최경의 집에 찾아가 그가 송사를 듣고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사원부에서는 박이늘을 탄핵하고 동시에 최경도 함께 탄핵한 것이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24일 기축일 1395년 1월 15일 대간의 도리 옥관자를 금하다. 대간이 도리에 따라 사용하던 옥관자를 못쓰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26일 신묘일 1395년 1월 17일 이조 전서 심효생이 임금을 적대하다. 이조 전서 심효생이 임금을 적대하였다. 대사원 박경 등이 첨설직 제수 방안에 대해 올린 상소. 대사원 박경 등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벼슬은 공적인 도구이므로 마땅히 덕망을 우선 살펴야 하며 함부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고려의 옛 제도에 따라 순자법을 쓰고 있지만 재능과 덕망이 뛰어나지 않으면 계급을 뛰어넘는 승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하께서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 가운데 포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하여 그들의 공로에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고 명예직인 첨설관의 직을 주시려 하여 여러 장군과 절제사로 하여금 그 명단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자신이 받았던 예전의 계급을 속여 높게 올리고 높은 관직을 차지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모두가 미워하는 일이며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 도의 명을 내려 이런 무리를 찾아내어 말을 징발하고 직첩을 거두게 하셨지만 신들이 깊이 생각하옵건대 사후에 단속하는 것보다는 미리 살펴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가선 이하 사품 이상의 첨설직을 받는 사람은 모두 교명에 그 전직을 정확히 기록하여 거짓이 없게 하시고 그 교명은 모두 사원부에 내려보내어 전에 받은 직첩을 조사한 뒤에 임명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사람들이 무턱대고 승진을 탐내는 일이 없어질 것이며 나라에서도 함부로 상을 주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허락하였다.
일본국 진서 절도사 원효준이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을 구하다. 이달에 일본국의 진서 절도사 원효준이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을 구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1일 병신일 1395년 1월 22일 백관을 거느리고 황제에게 새해 축하례를 드리고 신하들의 축하를 받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명나라 황제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는 예를 행하였고 신하들에게서도 새해 축하를 받았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2일 정유일 1395년 1월 23일 사은사 이무와 하천추사 정남진이 남경에서 돌아오다. 사은사 이무와 하천추사 정남진이 명나라 남경에서 돌아왔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3일 무술일 1395년 1월 24일 외인 표시라 등 사인이 와서 항복하니 경상도에 두다. 외인 표시라 등 네 사람이 와서 항복하니 임금이 그들을 경상도의 고을에 두도록 명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4일 기해일 1395년 1월 25일 판계성부사 성성린을 동북면에 보내어 여러 능의 제사 지내게 하다. 임금이 판계성부사 성성린을 동북면에 보내어 여러 능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형조에서 사원부를 탄핵하지 못하게 하다. 대사원 박경 등이 상소하여 형조 주사 정지의 죄를 아뢰었다. 처음에 정지가 예절 문제로 잡단 조치명을 탄핵하려 하였는데 사원부가 이를 알고 먼저 정지를 탄핵하였고 이때 사원부를 능욕한 죄를 함께 아뢰었다. 또 앞으로는 형조에서 사원부를 탄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허락하고 정지의 벼슬을 파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6일 신축일 1395년 1월 27일 오랑캐 만호 몽상과 천호 보리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공주 이북의 오랑캐 만호 몽상과 천호 보리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니 임금이 목면, 명주, 모시를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민간에서 흰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퍼뜨린 능귀 등을 차명하다. 수원의 기록관 능귀와 용구 호장 희진이 요망한 말을 퍼뜨리기를 민간에서는 흰개, 흰말, 흰닭, 흰염소 등을 기르지 못한다. 고하였으므로 모두 차명에 처하고 그 사실을 여러 도에 전하여 알리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8일 개묘일 1395년 1월 29일 간관이 조성 도감에서 무리를 일으킨 판계성부사 이거인을 탄핵하다. 간관 장지와 등이 판계성부사 이거인을 탄핵하며 아뢰었다. 이거인은 본래 성품이 속임수가 많고 고려조에서 벼슬하여 숭반의 지위에 올랐으며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몰래 무역하였습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내주로 돌아오던 중 도둑을 만나 잃어버리자 억지로 종사인 김부계와 이인길에게 그 비단 값을 보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후에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인길을 수주에 가두어 병사하게 하였으니 그 탐욕과 포악함이 극에 달한 자입니다. 또 전하께서 새 도읍을 건설하시는 때 토지를 맡은 관원인 이조 의랑 최사위가 점유한 집터를 빼앗으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검교중추원 부사 최용의 집을 빼앗고 그 처자식으로 하여금 추운 날씨에 울부짖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찍이 저희가 탄핵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의 특별한 은혜로 예전 벼슬에 복직되었는데도 아직도 마음을 고치지 않고 조성 도감에 참여하여 거짓말을 퍼뜨리며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하고 관청을 헐뜯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직첩을 거두시고 범한 죄를 명백히 국문하시어 사신으로서 무역한 죄를 단속하시고 새 도읍에서 약탈하는 폐습을 바로잡게 하소서. 임금은 이거인이 원종 공신이라 하여 다만 파직하는 것으로 끝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9일 갑진일 1395년 1월 30일 여러 도에 특사를 보내어 군용을 검열하게 하다.
임금이 여러 도에 사신을 보내어 군사 상태를 점검하게 하였다. 상장군 신효창은 경상도로, 대장군 김계수는 전라도로, 대장군 구성량은 풍해도로, 대장군 노상인은 강릉도로 파견하였다. 예조 전서 조영규의 졸기. 예조 전서 조영규가 세상을 떠났다. 조영규의 본래 이름은 조평이었다. 임금이 아직 왕이 되기 전 왕세자 신분으로 있을 때부터 조영규는 곁을 지키며 여러 번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나라를 세운 뒤에는 개국 공신으로 참여하였다. 이번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자 임금은 그에게 참참문화부사의 벼슬을 더해 주었고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도록 하였다. 남겨진 아들로는 조주, 조인, 조우가 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10일 을사일 1395년 1월 31일 도평의사사에서 수기군의 구조 개편에 대해 아뢰다. 도평의사사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고려 말기에 관직이 지나치게 많이 주어져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은 모두 봉급이 없는 보직만 맡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각 부대에 배치되어 나라의 재정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도 정비되지 않고 국고도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 삼군부와 병조가 각 도와 각 위의 무관의 나이, 외모, 능력, 기술을 조사해서 부대에 적합한 사람들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임금이 이를 허락하고 시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11일 병오일 1395년 2월 1일 수로 전운소 완호 별감을 두다. 수로 전운소에 완호 별감을 설치하였다. 용산강에서 충주의 연천까지 모두 7곳에 각각 30가구씩 소속시켰다. 간관이 사신가서 무역하다 무리를 일으킨 상의중추원사 정남진을 탄핵하다. 간관 장제와 등이 상의중추원사 정남진을 탄핵하였다. 정남진이 사신으로 중국에 갔을 때 무역을 자의적으로 하다가 호송 책임자와 다투었고 그로 인해 중국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청하건대 헌사에 넘겨 조사를 하여 죄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임금이 말하였다. 정남진은 원종 공신이며 사명을 받아 마감 기한 안에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으니 그 점은 높이 살만하다. 죄를 묻지 말라.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14일 기우일 1395년 2월 4일 장제와가 개성부에서 나눈 집터의 부수를 다시 정할 것을 상소하다. 장제와 등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전하께서 새 도읍을 정하시면서 개성부에 명하여 관리와 백성에게 신분에 따라 집터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보기에는 이 방식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새 도읍지는 면적이 500결 정도인데 개성부에서 정한 대로라면 정일품에게 60부를 주고 그 아래로 차등을 두게 되면 현직 관리도 모두 땅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벼슬이 없는 사람이나 일반 백성에게는 더욱 돌아갈 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관 부서에 명하여 최대 부수를 30에서 40부 이하로 정하도록 하신다면 누구에게도 불만 없이 살 땅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허락하였다. 개성부에서 다시 각 품의 집터를 정하다. 개성부에서 각 품의 집터 크기를 다시 정하였다. 정일품은 35부를 받고 그 아래로 한 품마다 5부씩 줄여서 6품은 10부를 받았다. 서민에게는 2부씩 나눠주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19일 갑인일 1395년 2월 9일 오랑압 만호와 천호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오랑압의 만호 파소와 천호 조울괴, 이도계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자 임금이 각각 의복을 내려주었다. 요동에서 넘어온 사람을 압송에 돌려보내다. 요동에서 사람이 넘어오자 임금이 중랑장 정한지에게 명하여 그를 압송에 다시 돌려보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22일 정사일 1395년 2월 12일 금성이 낮에 보이다.
금성이 낮에 보였는데 의뢰방 방향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23일 갑진일 1395년 2월 13일 은천군 조기가 등창이 나니 내정의 중들을 모아 기도하게 하다. 은천군 조기에게 등창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임금은 궁궐 안에 중들을 불러 모아 부처에게 기도하게 하였다. 검교 판중추원사 변옥난의 졸기 검교 판중추원사 변옥난이 세상을 떠났다. 변옥난의 본관은 밀양이며 증 찬성사 변원의 아들이고 감찰 어사 변연인의 후손이다. 관례를 치르기 전 아버지를 여의었고 상복을 벗은 뒤 어머니에게 서울로 올라가 벼슬을 하여 조상의 업적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왜 그러느냐고 말렸지만 옥나는 굳이 청하여 길을 떠났다. 고려 왕조에서 벼슬하여 지정 병술련의 액정 내시백이 되었고 이후 예빈시 승으로 승진하였다. 경자년에는 진주 판관이 되었고 정민년 가을에는 전법 정랑으로서 전라도 알렴사로 파견되었다. 무신년에는 화령 소윤을 지냈고 임자년에는 수원 부사가 되었으며 을묘년에는 성공 판사로 임명되었다. 병진년에는 내부 판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당시 양광도 알렴사였던 수원 출신 신원자가 포장문을 올리는 바람에 전농 판사로 임명되고 홍원의 품계를 받았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봉익으로 승진하여 청주 목사로 나갔고 병신년에는 충주 목사가 되었다. 그 후 어머니의 상을 당하고 상복을 벗은 뒤에는 10년 가까이 조용히 지냈다가 병오년에 호조 판서가 되었고 곧이어 병조와 이조의 판서를 지냈다. 임신년에 태조가 즉위하자 원종 공신의 칭호를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검교 판중추원사로 임명되었는데 그것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병이 들어 집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는 74세였다. 부고가 전해지자 임금은 매우 슬퍼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노인을 중추원사의 정식 직책으로 쓰고자 했는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구나. 변옥나는 타고난 성품이 강직하고 명석했으며 마음은 어질고 인자하였다. 고향 사람들은 그의 효성과 우애를 칭찬하였다. 서울과 지방에서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고 모두 업적이 뛰어났다. 자식들에게는 늘 이렇게 일러주었다. 임금을 섬길 때는 정성을 다하고 맡은 관직은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며 권세에 아첨하거나 재물을 탐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는 늙을 때까지도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란 일을 걱정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아들은 2명이 있는데 변중량과 변계량이다. 둘 다 과거에 급제하였고 변중량은 벼슬이 우부승지에 이르렀으며 변계량은 현재 예문관 제학으로 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25일 갑진일 1395년 2월 15일 정도전과 정총이 고려사를 편찬하여 바치다. 그들에게 내린 교서 판삼사사 정도전과 정당 문학 정총 등이 전 왕조 태조부터 공양왕에 이르기까지의 고려사 37권을 편찬하여 바치자 임금이 책을 친히 읽고 정도전에게 교서를 내렸다. 듣건대 임금이라는 자리는 하늘의 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며 문신에게 명하여 역사를 편찬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제도만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후세를 권면하고 경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왕씨의 시대를 돌이켜보면 고려라는 이름으로 사만을 통합하고 5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어왔으며 30대를 넘겨 왕위를 이어왔다. 그동안 나라가 다스려지거나 어지러워졌던 자취와 선악,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한 기록이 많긴 했지만 동시에 사라진 것도 많았다. 만일 훌륭한 역사가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온전한 역사책을 만들 수 있었겠는가? 내가 생각건대 병은 경서와 사서의 미세한 부분까지 통달하였고 식견은 예전과 지금의 흐름을 꿰뚫으며
의노는 옛 성인의 말씀에 근거해 바르게 하고 시비는 바르고 그른 뜻에 따라 밝히니 나를 도와 나라를 열고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아름다운 계책은 정치를 이끌고 교화를 펼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훌륭한 문장은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적합하였다. 성품은 온화한 선비의 모습이요 풍모는 늠름한 대신의 기상을 갖추었다. 내가 즉위한 처음부터 경이 지닌 학문과 직견을 알고 정승 자리에 앉혔으며 국사를 편찬하는 직책까지 겸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정무를 보는 틈을 내어 뛰어난 역사책을 편찬했는데 연대별로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였고 변고와 상례는 큰 틀을 중심으로 골라 썼으며 인물의 평가는 선현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았고 사건은 원인과 결과를 빠짐없이 기술하였으되 복잡하지 않고 문장은 간결하되 천하지 않았다. 이는 굳이 옛날 자유와 자하의 칭찬을 기다리지 않아도 반고와 사마천의 훌륭한 역사 문장과 같은 기풍이 있다. 책을 읽고 돌려보며 가상히 여겨 감탄을 멈추지 못하여 공로를 표창하고자 한다. 아, 옛날 우사는 요전에 글을 지으며 있는 그대로 썼고 은나라는 하나라의 역사를 거울 삼았으니 마땅히 앞시대의 실책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에게 백금 한 덩이, 마구를 갖춘 말 한 필, 비단 한 필, 채단 한 필을 내리니 받아라. 정총에게도 교서를 내렸다. 전대의 흥망성쇠의 자치는 반드시 후세 사람이 기록하여 역사책을 완성하게 되고 후왕들이 이를 거울 삼아 권면과 경계를 삼는 것이 경서와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왕씨가 고려를 세우고 사만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으며 5대 시기부터 중국을 섬기며 여러 대에 걸쳐 이어져 왔고 그 기록은 무척 많았지만 전쟁 등으로 인해 없어지고 남은 것이 많지 않아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 또한 기록한 자가 일정하지 않아 내용이 들쭉날쭉하고 자세함과 간략함이 일치하지 않아 어떤 것은 지나치게 장황하여 오히려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만일 한 시대의 실록을 제대로 편찬하려면 반드시 학문과 재능과 식견 이 셋을 모두 갖춘 인재여야만 가능하다. 생각건대 경은 성품이 순수하고 맑으며 학문은 깊고 넉넉하고 말은 간결하고 믿음이 가며 문장은 우아하여 후세에 전하기에 충분하고 판단은 신중하며 기계가 있으며 마음속의 도량은 맑고 바르다. 내가 개국할 때 경의 협력을 받아 국정을 논의하는 의정부의 자리로 올렸고 동시에 역사 기록을 맡긴 관직도 겸하게 하였더니 정무에도 힘쓰고 역사 편찬에도 전심하여 공양 3세의 이론과 사마천의 편년체 방식을 따르면서 고려사의 전사를 완성하여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의 논의는 단감에 부끄럽지 않고 한서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건에 관한 서술은 정밀하고 본받을 만하며 본보기가 될 선악의 구별도 분명하였다. 내가 진심으로 높이 여기며 이에 후하게 상을 주고자 한다. 아, 화려하지만 번잡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천하지 않으니 참으로 훌륭한 역사관의 자질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반드시 흥하고 어지러워지면 반드시 망하니 어찌 앞시대의 역사를 보지 않겠는가. 이제 마구를 갖춘 말 한 필, 은 50냥, 비단 한 필, 채견 한 필을 하사하니 받아라.